이제 다시 뇌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당신이 집필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책으로 인해 알츠하이머에 관한 영양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제3형 당뇨병이라는 개념도요. 제가 의대에 다닐 때 알츠하이머는 플라크와 탱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 번 걸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위험이 있다 해도 알아서 뭐하냐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개입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주류 알츠하이머 및 신경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플라크와 탱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이제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적어도 4가지 항아밀로이드 약물이 실패했는데 이들 약물은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약물 연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죠. 맞아요. 어느 제약회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백기를 들고 더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제3형 당뇨병이라는 표현은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 표현이 의학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뇌 연료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죠.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뉴런들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건데 이것은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주류 신경학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듯해요. 이것이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정말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요. 제가 잠재적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하다는 작은 연구들도 있지만 병이 심한 경우에는 영향을 주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초기 단계일수록 그리고 증상이 가벼울수록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개념적으로는 몸에 충분한 포도당이 있지만 뇌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물은 온통 있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당신의 설명은 정확해요. 포도당은 몸에 충분히 있는데 뇌가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분명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요. 스티븐 큐넌 박사는 이 분야에서 케톤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그는 이것이 에너지의 수요나 공급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했어요. 뇌로 포도당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걸까? 즉, 공급 문제인가? 아니면 뇌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의 문제인가? 결국 둘 다 문제지만 처음에는 수요의 문제예요. 뇌가 어떤 이유에서든 포도당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뇌로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결국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뇌가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으니 몸이 더는 뇌에게 보내지 않는 거죠. 쓸 거 아니면 주지도 않을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후반 단계에 가면 뇌가 아예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는 제 추측이지만 단지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혈류에 남아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뇌의 간질에게 머물러 있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연소하는 과정이 지방이나 케톤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손상을 많이 일으켜요. 신체에서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전자 전달계 작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같은 유해한 분자가 생성되죠. 포도당은 다른 것들보다 몸에 손상을 주는 연료예요. 우리는 포도당을 제외한 다른 연료는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 대부분은 거의 평생 포도당만 태워왔기 때문에 세포들이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예요. 뇌는 다른 몸의 조직처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신경세포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포도당의 독소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졌어. 더 이상 포도당을 받지 않겠어. 그냥 차단하고 대사하지 않을 거야. 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포도당이 다른 경로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호 화합물이나 재생 화합물을 만드는 경로로요. 만약 다른 대체 연료원이 들어온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다면 케톤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연료 공급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고인슐린 혈증 상태이거나 고인슐린까지는 아니더라도 탄수화물을 계속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케톤도 없는데 포도당은 사용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키토제닉 식단은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토 식단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 연구 중 하나로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케톤체 중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가 뇌의 시냅스 기능을 개선하여 초기 인지장애와 기억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2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키토 식단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키토 식단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더 큰 단서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키토를 포함한 모든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1%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8%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8개의 관찰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당뇨병 환자는 모든 유형의 치매 위험이 73% 증가하고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56%, 혈관성 치매 위험은 무려 127%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혈당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뷰의 주인공 에이미 버거가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절대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방 관점에서 볼 때 케톤은 여전히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포도당 수치를 높이지 않아서 뇌가 포도당에 저항을 갖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이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 저탄수화물 식단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50g 이하 혹은 30g 이하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인지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된 채로 나이 들고 있고 그분들이 모두 키토 식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딸기나 파스닙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개별적인 탄수 음식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케토시스 상태에 있거나 저탄수 식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혈당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 B12 결핍만으로도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콜린 결핍이나 특정 지방산 결핍, 장기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온다면 단순히 인슐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함께 봐야 해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다른 질환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쐬세요.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건강한 사회적 관계라든지 햇볕 그리고 인생 속의 사랑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필요하죠? 그런 걸 측정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을 즐기세요. 맞아요. 훌륭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마치 매크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얼마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지? 라고 따지게 되니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건 딸기나 파스닙 자체가 아니지만 시작점이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뇨병이나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상태라면 큰 그릇에 담긴 과일이나 뿌리채소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대사 건강이 나빠져 있어서 질병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질병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그 시점에서는 딸기나 파스니비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맞아요. 완전히 동의해요. 이미 질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그걸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개입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해 그런 개입이 필수적이진 않죠.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해충 방제에 관한 건데요. 집에 벌레가 들끓으면 방제 전문가를 불러서 강력한 살충제를 뿌려 해결하잖아요.
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늘 그런 박멸폭탄 같은 걸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음식물을 잘 밀봉하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처럼 더 안전한 방법으로 애초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 말대로 질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상황이 심각할수록 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키토 식단이 그 정도로 필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주인공 에이미 버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하고 엄격하게 식단을 할수록 체중 감량이 잘 된다면 다이어트는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고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한국 마라톤 선수들의 성적이 30여 년 전 자신의 기록보다 한참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만으로는 선수를 더 잘 뛰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가 실천하는 식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식단에서 과학적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단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 등 우리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절제와 균형, 그리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에이미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따지며 매크로나 데이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식단이 삶의 다른 영역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여기서도 에이미 버거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알코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주제로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키토 식단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즐겨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술은 매우 만연해 있고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고요. 전통적인 키토 관점에서 술은 금기시되죠. 알코올이 탄수화물과 당분을 포함하고 있고 간에 영향을 미치며 케톤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를 읽으셨다고 해서 그 연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는 꽤 독특했어요. 1970년대에 진행된 연구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윤리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오늘날이라면 절대 허가되지 않았을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가자들에게 하루 칼로리의 약 46%를 에탄올로 제공했고 한 참가자는 최대 66%까지 섭취했어요. 남은 칼로리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그룹과 고탄수 저지방 그룹으로 나누어 제공했죠.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알코올이 케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저탄고지 식단 그룹에서는 음주를 했을 때 케톤 수치가 단지 식단만 했을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어쨌든 그들이 한 건 키토제닉 식단이었는데 알코올은 식단만 했을 때보다 케톤 수치를 훨씬 크게 올렸어요. 하지만 그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케톤 수치를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음주가 첫 번째 추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술도 키토 생활 방식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실 술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당히 마신다면요. 맥주는 거의 액체빵 같은 거지만 드라이한 와인은 탄수화물이 적고 증류주는 탄수화물이 아예 없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무엇을 섞느냐에 있어요. 파인애플 주스나 사과 주스, 크랜베리 주스 같은 것들이죠. 알코올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 체중 감량 도구는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여전히 액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고 저탄수화물이어도 칼로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체지방을 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케톤 수치를 크게 낮추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키토 식단을 할 때는 알코올이 더 빨리 강하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 항상 안전하고 책임감을 갖고 즐기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술의 모든 대사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했는데 매우 복잡해서 저는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때때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알코리간에서의 포도당과 관련된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메커니즘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화혈색소를 낮추기 위해 술을 마시라고 추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과학과 메커니즘이 흥미롭긴 하지만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키토 식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알코올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술을 삶의 일부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적절한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며 알코올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알코올은 억제력을 낮추기 때문에 한두 잔 마시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음식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파티나 식단에서 탄수화물과 달달한 음식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요.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그런 음식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눈앞에 있다면 자제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신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해로울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보디빌더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디빌딩 대회인 올림피아에서 8번의 우승을 차지한 로니 콜먼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프로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던 시절 시합 전날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선배 선수인 케빈 레브론의 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케빈 레브론은 대회에서 항상 로니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프로대회를 휩쓸던 선수였죠. 케빈은 긴장을 풀려며 로니에게 보드카를 한 잔 권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두 잔 마시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 꽤 많은 양을 마시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숙소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로니 콜먼은 처음으로 프로대회에서 선배 케빈 레브론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는 이후로 승승장구하며 올림피아 최다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대회에서 항상 저조한 순위를 봤던 선수가 전날 독한 술을 잔뜩 마시고 다음날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합니다. 먼저 술을 마시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준 것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의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술로 인한 탈수 증상이 그의 근육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아무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는 않죠. 장기적으로 술이 신체와 근육에 해롭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케톤체와 술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연구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음주가 간의 대사 과정을 통해 케톤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포도당 대사가 억제되며 간이 에너지원으로 케톤체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술이 체중 감량에 유익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연구는 음주 시 케톤체 상승이라는 한 측면만을 관찰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식욕 절제가 어렵고 특히 여러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의 특성상 술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음식이 그렇듯 술 역시도 단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술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잔의 술이 빡빡한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키토 식단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그 기준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엄격하고 극단적인 규칙은 언뜻 보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식단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빈도수를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술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키토 식단은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 절제가 지나쳐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전달력이 좋으니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당신의 키도 Without the Crazy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죠. 고맙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